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닷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계의 갓피플입니다. 가정과 학교로부터 이탈한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 일원으로 자기 인생을 찾아가도록 품어 안은 분입니다. 보호받지 못했던 청소년들과 한솥밥 먹으며 웃고 우는 별난 목사님. 세상을 품은 아이들 명성진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아버지가 휘두른 칼에 아이가 다쳐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도 벌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괴물 같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괴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장님이자 목사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 한 잔 또 따라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을 품은 아이들. 저는 보면서 아이들을 품은 목사님이자 또 이사장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We Make 세컨 찬스라고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세포말을 설명하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We Make Second Chance라는 건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세컨 찬스가 없는 세상이라면 정말 지옥 같을 것 같아요. 한 번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성장하고 배워가고 커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세상이라면 너무 슬프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시금 세컨 찬스를 얻어서 이 세상의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금 본래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단단한 인격으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이 바로 세컨 찬스를 만들어가는 그 일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두 번째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시고 네.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시니까 이제 이사장님 관련해서 뉴스를 보다 보면 10년 전입니다. 아쇼카 펠로우에 선정이 되기도 하셨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건지 좀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쑥스러운 건데요. 그게 미국에 있는 재단입니다. 40여 년 동안 세계적인 사회 혁신가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사례를 세상 속에 알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시너지가 나게 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하면서 하나의 사회혁신의 상징처럼 네. 세상 속에 하나의 모델로 선정해서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거기에 선정이 돼서 네. 제가 목사인데 사회혁신의 아이콘처럼 돼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있죠. 그 좋은 일을 하시니까 또 그게 또 인정을 받아서 그런 선정이 또 되신 건데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게 되셨어요? 지나가다가 뭐 밟았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방송에서 네, 얘기하는 네. 네. 예, 그런 느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죠? 네. 매일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그 교회 앞에 전기가 가로등이 고장난 데에서 애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 거죠. 네. 툭툭거리면서 싸우는데 그때 마음에는 이제 그걸 보면서 거기를 가기를 지나가야 교회로 가는데 네네.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무섭잖아. 그렇죠. 네. 아이들이 가장 무섭죠, 사실. 네. 그리고 저보다 다 이만큼씩 커서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까 하고 하는데 또 마음에 예. 부끄러움. 네. 아이들 용어로 표현하고 싶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그 네. 부끄러움이 제 안에 가득 차서 용기를 내서 가서 뜯어 말렸습니다. 예. 그러다가 저도 한 대 이렇게 맞아서 제 입술도 터지고 어머, 정말요? 애들이 싸우는데 격렬하니까 그걸 말리다 그쵸. 보니까. 그래서 애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피난데 좀 닦아주고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밥 먹었니? 그랬더니 애들이 안 먹었대요. 네.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시장에 가서 국밥 사주고 그다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의례적으로 그래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하는 목사님이시니까 얘기를 또. 네. 진짜 전화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참 착하네요. 그래도 전화를 진짜. 전화를 어떤 때 하냐 하면 네. 그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 네. 근데 부모님한테 연락은 못 하겠고 혼나죠. 네. 신원보증을 해서 자기를 이렇게 빼내줄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이 사회에서 먹히는 건 목사님 이런 먹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있을 때 저한테 연락하고 탄원서 쓸 때 연락하고 그리고 가출했을 때 네. 밥 먹여달라고 그러고 사고 쳐서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연락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그 친구들이랑 가까워지게 된 거죠. 초창기 때는 가출해가지고 계속해서 재워주고 돌봐줬는데 이 아이들이 제 지갑 갖고 튀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또 저한테 안 잡히겠어요. 그때 신기하게 저한테 마법의 능력이 있다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애들이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가면 거기 있어. 그래서 그놈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꿀밤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장발장이냐? 그랬더니 장발장이 뭐예요? 됐다. 그랬죠.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30대가 넘었고요. 그 아이 중에 하나에 제가 주례를 섰고요. 그 아이의 아내는 지금 저희 세품아의 선생님이 됐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또 살아오셨는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해 보면서요. 저희가 조금 더 또 깊게 이야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담담담 토크라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안에 뭐 장담, 후일담, 사담, 연애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담이 나올지 이 안에서 하나 뽑아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일 큰 거에서 네. 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후일담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자, 아이들의 독립을 위해서 창업까지 도전을 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창업에 굉장히 많이 도전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전했고요. 네.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과정에 저희 애들과 함께 진출해서 한 8팀 정도가 되어봤고요. 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하는 컴피티션에 나가서 골든 티켓으로 저희들이 쭉 올라가서 뭐 이런 경험들까지 있고 그 외에 아이들 자립을 위한 매장, 식당도 차려보고 여러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3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합니다. 못하는 게 뭐냐 하면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걸 못해. 관계장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독특한 문화, 아주 격렬한 문화죠. 그 비행을 하고 함께하는 그 문화 속에 젖어들면서 그들의 가치 체계와 생활의 습성들 그것들에 쪄들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존중받아 보지 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보지 못해서 특히나 어른들과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소통이 안 되고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그 기업에도 민폐를 끼치니까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붙들고 얘네들과 함께 창업을 해보자 해서 도전을 해본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는 애들이 성장하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통해 또 오히려 배우게 되시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기업가로서 자신의 삶의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 창업이라는 시도가 애들에게는 좋은 배움이기는 한데 실제 자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걸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애들의 자립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그 현상을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럼 아이들이 진짜로 사회로 나가서 그렇게 자립을 하기 위해선 뭐가 제일 필요한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건 네. 아이들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그리고 방임 속에 놓여지고 부모님이 깨어진 가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다. 네, 얘기한 네, 거군요. 실제로 저희들이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저는 집으로 학교로 돌려보내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다가 계속해서 돌려보내는데, 아니, 집이 아이들에게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몰랐던 거죠. 실제로 참혹한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혹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건 아버지가 휘두른 칼에 아이가 다쳐서 이게 아버지가 목을 그었어요. 이렇게 아이를. 그래서 피가 흐르는 걸 데리고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도 벌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괴물 같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괴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냥 만들어지는 게 그냥 아니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엄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매일매일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돼서 그때 두들겨 맞으니까 집을 나가게 되고, 나가서 처음 한 일이 추우니까 밤에 남의 집 옥상에다가 불 피우고 걸려있는 빨래로, 그랬더니 이게 건조물 방아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아이가 법원을 출입하게 되고 경찰을 출입하게 된 게 6학년 때 그거부터 시작이 되고, 이 아이는 어른들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어떤 눈빛을 보면 폭력으로 변하는 거죠. 그 아이가 이제 점점 그렇게 쌓이다가 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분노 속에서 아이가 등치가 커지니까 이제 아버지와 맞짱을 뜨다가 아버지가 안 되니까 칼을 휘둘러서 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실제로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더 처참한 환경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왜 괴물이 되었을까? 괴물이 만들어지는 환경들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하지만 그랬던 아이들을 또 품어주셨고, 그렇게 품어진 아이들이 지금 그 시작하신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은 성인이 돼서 가정을 꾸리고 이런 친구들도 꽤 많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제 주례하러 다니기 바쁘고요.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네. 애 돌잔치 다니고 그렇죠. 그럽니다. 얼마나 지금. 뿌듯하실까요? 그럼요. 뿌듯합니다. 네. 많이 뿌듯하죠. 초등급 타가지고 네. 선물 들고 올 때, 와. 그럴 때 뿌듯하고요. 애 낳아가지고 돌잔치 초대돼 갔을 때, 네. 그리고 저놈이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주례를 쓸 때 부모님보다 제가 더 울컥해가지고 막 그쵸.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네. 네, 제가 보기와 다르게 그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회 진출한 친구가 제 생일날 선물해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제가 운동할 때 입는 스포츠 반바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빨간색 반바지.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딱 품어주셨을 때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이 필요할 때인데,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지 않을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줘야 사랑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가장 미워 보일 때가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다. 네. 부모님들의 입장에 보면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이 사실은 커 보이지 않거든요. 네. 왜 커 보이지 않냐면 자기는 다 지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억이 없고 지금 사회 속에서 겪고 있는 자신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관심을 갖게 되지 않고 그건 다 지나가는 일이야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고통스러운데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럼 난 바보야? 난 이것에 힘들어하니까 난 아무 가치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가장 미워 보일 때 오히려 그 아이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네. 그거. 공감해주고요. 네, 제 앞에 와가지고 쫑알쫑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의 마음을 아니까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애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애들의 얘기를 들어주다가 말할 기운이 없어서 헐, 대박, 우와 이런 후렴구만 했는데 네네. 애들이 너무 재미있어하는 거예요. 그 정도 반응만으로도. 근데 아니 어른들은 보통 아. 애들이 얘기하면 중간에 끊고 자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에, 근데 이제
말씀할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질문 몇 개씩 던지기 시작했죠. 네. 그랬더니 자기들이 얘기하는 시잘데기 없는 얘기에 질문을 해주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애들한테는 되게 컸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모님들한테 강의할 때 그 얘기합니다. 애들과 소통이 안 되신다고요? 부모님이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애들한테 얘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들어주기만 그리고 하면 아까 됩니다. 말씀하신 헐, 네. 대박, 뭐 네. 진짜 뭐 이런 것만 하면은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너무 어려워졌을 때 저희가 선생님들의 월급을 줘야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와 강연을 들어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그때 목포에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느라고 그 KTX 역 앞에서 밥을 먹다가 이게 갑자기 이게 이렇게 제 기차표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장사꾼 같았어요. 목사로서의 그리고 내가 하는 일로서의 자부심 같은 건 없고 강의하는 게 싫고 다른 데 돌아다녀서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게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순간이었고 그때 양복을 잘 차려입은 멀끔한 사람이 멀끔한가? 그 멀끔한 사람이 식당에서 국밥 시켜놓고 그 앞에서 엉엉 소리내서 우는데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순간이 저한테는 제일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담담담 토크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뽑아주시면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번에는 네, 사담입니다. 나의 꿈은 목사가 아니라 사실 가수였다. 아니, 노래를 하시는 건가요? 가수였어요? 그 가수가 꿈이었죠.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데. 기타를 들고 계신 사진도 있는데 기타를 치시는 건가요? 네, 저런 사진이 있었네. 네, 저는 외모는 그렇게 안 보여도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이런 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악기도 잘 연주한다는 소리도 들어서 그런 게 되고 싶었죠. 네. 네, 그런 게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음악의 꿈을 아이들과 함께 좀 푸신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밴드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초반에 아이들이 사실은 마약류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중독된 아이들이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단절과 몰입이에요. 과거의 중독 요소와 단절하고 건강한 것에 몰입하면서 네네. 이것으로부터 새로운 기쁨을 얻는 거죠. 그게 음악이었군요. 네. 그게 음악인데 저도 좋아하니까 아이들과 밤새 같이 기타 치고 네. 노래하고 저희 집사람도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아는 인맥들이 있으니 데려다가 훌륭한 강사들이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했어요. 밖에서 공연도 하셨고요. 그럼요. 법원에서 공연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법원에서 공연하게 된 게 네.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음악을 했던 애들 중에 6명이 실용음악과에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 재판했던 판사님한테 네. 제가 전화를 했어요. 판사님, 얘네들 누구가 대학에 합격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네.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정말 그래요? 하더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하더니 이 판사님이 법원의 공보 담당 판사님이랑 네네. 또 이렇게 위에 어른들이랑 네. 설득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그 공연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수 김장훈 씨와 함께 연합으로 해서 법원에서 콘서트를 갖게 됐죠. 네. 콘서트를 갖게 됐고 거기에서 또 아름아름 법원 직원들이 이렇게 기부해서 아이들 등록금에 보태기도 하고요. 어머, 좋은 일이었네요. 네, 그때 한 아이가 보컬 아이가 멘트를 했어요. 네. 참 제가 이 자리에서 공연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자리에는 늘 재판하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여기서 판사님들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되다니 네. 하면서 공연을 했는데 전 뭐 그때 뒤에서 이게 눈물 뚝뚝 흘리는 거죠. 그렇죠. 판사님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처럼 좋아하셨어요.
지금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꿈을 만들어주고 또 이뤄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나 명성진의 꿈은 무엇인가? 이사장님만의 꿈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네. 좋은 아버지 되고 싶어요. 네, 아유, 그것만큼 좋은 꿈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꿈이고요. 네.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은 아버지였는데 네,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좋은 아버지인 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가 제 소망이었는데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네. 아픔과 살아온 길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였고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들을 많이 못 돌봤어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고 네. 큰아이가 한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쟤네들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면 쟤네들은 아빠가 2명이잖아. 근데 난 아빠 1명밖에 없잖아. 라고 하면서 큰아이가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어요. 네. 청소년기에. 근데 저한테는 되게 그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와, 나도 또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아빠처럼 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 그거 어쩌나? 가슴이 찢어지죠. 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꿈 제쳐놓고 그래. 먼 것보다 나는 그냥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 네. 좋은 아버지로 살고 싶고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버지로서 따뜻한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 그게 나의 소망이야 라고 자리 잡게 됐어요. 네. 쉽지 않아요.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너도 너를 사랑할 줄 알아라 이놈아 이거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선물을 받는 게 잘 익숙하지 않고요. 무언가 해주는 거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남한테 받으면 그게 어색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우리도 다르게 살아보자 하면서 대박 큰 선물을 하나 사줬습니다. 뭐냐면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아내가 오토바이를 사준다는 거 이거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삶의 새로운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둘이 오토바이 타고 이번 주말에는 어디 먹으러 가자 해서 2시에 헬멧 쓰고 윙 해서 거기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씩 챙겨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사장님처럼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품은 아이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아이들을 정말 품고 계시는 명성진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다음에 만나요.